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교정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현황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확진자가 다소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건수가 9만 5천여 건인데 이 확진율로 보면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1,000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네. 간혹 이제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은,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숫자가 더해지면서,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번지면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인데 다만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봐주셨고, 자,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하고 또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큰데요. 이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발생하는 그 확진자의 양상 또는 집단 감염의 양상을 보면 정부의 강화된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면 일어나지 않을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나 여러 모임에서의 감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의 방역 지침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칙을 내리거나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국민들만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로 인한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 상향도 하나의 방안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권고로 지금 머물고 있는 걸 일부는 강제로 좀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정부가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이 렘데시비를 요양병원에도 이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WHO가 렘데시빌에 관한 다국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는데요. 그 시험의 결과 렘데시빌가 사망률이나 재원일 수를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환자를 치료하는 거는 약도 필요하긴 하지만 중환자실 같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숙련된 간호사와 같은 의료 인력도 있어야 되고 검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지 약을 준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갇혀 있는 환자 또는 중환자가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호트 격리 같은 이 방역 대책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의료 인력 부족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 내에서 이 의료 인력 부족한 것도 전체 의료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자, 정부가 의사 국시,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재응시를 허용한 건데 이거 적절한 조치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근거로 이제 국시를 다시 보는 걸 허용한 거는 좀 이상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체 환자의 80% 정도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에서 보고 있는데, 예. 그 공공병원에서 공공병원에 배정된 인턴이나 레지던트, 전공의 TO는 아마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5%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 대학병원에 이 전공의 정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 코로나19 환자를 보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국시를 다시 허용한다고 하는 거는 잘 이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이 코로나19 관련 수요가 많은데 이 인턴 레지던트 TO 중에 지방 공공병원은 5% 미만이다. 즉 이 수도권에 대부분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몰려 있는데 좀 올바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정부가 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2주 동안에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중단, 그리고 뭐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인과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의 그 최초 환자는 아마 동부구치소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다른 사례에서도 전체 시설 감염의 4개 중에 3개는 직원에 의한 감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의 대외 활동을 주의하고 직원들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시설의 집단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대책일 텐데 네. 수용자들에게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실제로 감염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처방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보면 뭐 이 정부에서 대책 중에 직원들 비상근무 체계 도입하고 외부 활동 금지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여기에다 더해서 교정시설 내 생활치료센터 늘리고 기저질환자는 가석방도 확대 실시하겠다. 이 밖에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대책을 크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재발 방지 대책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발생한 확진자 또는 현재 동부구치소의 수용 인원, 격리된 인원에 대한 대책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뭐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 정도로 시행해서 외부에서 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기존에 감염된 사람 또는 접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 1실에 격실해서 분리 수용을 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중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상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구로구 산후조리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이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자, 지금 확진된 사람들 가운데 신생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 신생아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뭐 더 증상이 나쁜지 예후가 더 안 좋은지 이런 부분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일반적으로 영유아에서 코로나19가 좀 더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본은 선천 면역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설명도 있지만요. 그래서 성인이나 노인보다 어린이 영유아는 코로나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유아가 기본 뭐 면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산모들이 있고 이 네.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선제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에 구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신속 항원 검사를 지금 무차별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이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 종사자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최근 사망한 이 80대 남성 변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자가격리를 어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럴 개연성이 만약에 자가격리를 어기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방역 당국이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들을 밝혔다면 그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검사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신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쯤에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올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인데 어제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했던 게 기본적으로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1회 때 절반을 맞고 2회 때는 그냥 정량을 맞은 것, 그리고 1회, 2회 모두 정량을 맞은 것 비교를 했더니 처음에 절반을 맞는 게 더 이 백신 예방률이 높았다고, 효과가 높았다고 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마도 이게 침팬치 원숭이의 감기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백신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최초 접종에서 이 침팬치 원숭이 감기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우리의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하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세포 안으로 우리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기가 어렵게 되고 침투를 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러스가 재생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이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현황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